안녕하세요. 부티기 브라더 앤디입니다. 우리 2030 세대 우리 분들은 사실 시드머니가 많지는 않아요. 뭐 집을 사시든 아니면 전세를 들어가시든 보통 은행에서 많이 빌렸는데 은행에 대한 대출 규제 또한 심하게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돈을 빌리기 더 어려운 세상이 됐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내가 부족한 금액을 제3자를 통해서 빌려야 됩니다. 그럼 제3자를 통해서 빌릴 때 우리 그 돈 빌리는 데 가면 되게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좀 이렇게 딱딱하신 분들이 앉아 계시고 그런 분들보다는 사실 편한 분이 어떤 분이죠? 부모님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가족 간에 금전적인 돈을 빌려서 부동산 생활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되는지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간의 거래의 특징은 뭐냐면요, 증여의 모습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증여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잖아요. 하지만 차용을 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아니라 다달이 이자만 내면 되는 거거든요. 국가는 지난 세월 동안 개인을 쫙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겉으로는 차용증, 빌려준 관계이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에 들어가면은 증여와 다름없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가족 간의 거래를 바라봅니다. 부모님이라든지 조부모님한테 돈을 빌렸을 때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을 하셔야 돼요. 이 차용증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바로 자금 조달 계획서에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규제 지역은요, 자금 조달 계획서를 필요로 합니다. 내가 이런 금액들을 차용을 해서 채운 것이다. 그 금액에 대한 증빙 서류로 첨부할 수가 있는 거죠. 차용증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한테 누가 얼마를 받는다, 이런 거를 확실히 하는 게 좋습니다. 빌리는 기간도 중요합니다. 내가 1년 단위로 빌리든 2년 단위로 빌리든 기간은 명시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자율이 표기가 돼 있어야 돼요. 이자율이 표기가 돼 있으면 한 달에 얼마나 이자가 내야 되는지도 나오죠. 그래서 금액도 표기가 되면 좋고요. 그 날짜도 명확하게 명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에 이자 지급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것들을 내용을 다 갖고 있으면 되게 좋다는 거고요. 첨가를 시키면 더 좋은 게 뭐냐면 공증이라는 게 있어요. 공증받는 법은 공증을 하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돈을 지불하고 공증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우체국의 내용 증명 같은 걸 통해서 공증의 효과를 볼 수도 있고요. 부모님 명의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거죠. 누가 봐도 아, 돈이 빌려준 게 맞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까지 함께 하신다면 차용이 맞다라고 판단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님이건 조부모님이건 세금을 안 내고 줄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이 자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미성년 자식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10년 동안. 그리고 성년 자식은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10년 동안. 상담을 받다 보면은 이분이 생각하는 10년의 그 기준이 달라. 21살부터 30까지, 31살부터 40까지 이렇게 끊으시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10년 단위를 계산할 때는 그 사건이 벌어지면 과거 10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전 10년으로 돌아가서 그 안에 5천만 원, 성년자는,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에도 3억을 빌린다 그러면 5천만 원은 증여로 그냥 세금 안 내고 받아도 돼요. 돈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활용하시니까. 그리고 나머지 2억 5천만 원만 신고를 하는 거죠. 내가 요거는 빌린 거라고. 여러분이 나중에 상속을 많이 받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10년 단위로 5천씩 받아 놓으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용증만 전부 하셨다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금전 대차의 관계로서 계속 되는지, 유지가 되는지도 국가는 계속 지켜보고 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자의 지급입니다. 우리가 남의 돈을 빌렸을 때 그냥 돈을 빌릴 순 없죠. 바로 그거예요. 부모님도 남이라고 생각하세요. 반드시 이자 지급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 이번 달은 좀 이자를 쉴게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지급하는 그 과정 자체를 이거는 증여가 아니라 차용이 맞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물론 이자를 뭐 꼬박꼬박 매달 안 내도 덧붙여 내고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될 수 있으면은 그 정해진 기간 있잖아요. 그때 내라. 매달 그 날짜에 이자가 꽂혀 있으면 아무래도 증여가 아니라 차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다.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서상의 이자만 지급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적정 이율이라는 게 있어요. 4.6%를 적정 이율로 봅니다. 국가는. 그거보다 아래로 이율이 책정되어 있으면 그만큼의 차익을 얻는구나. 그 얻는 차익은 증여에 해당한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요, 아버지한테 3억 원을 대출을 받았다고 하면 볼게요. 3억 원을. 이율이 4.6% 되면은 1년에 1,380만 원을 이자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보다 4.6% 작게 이율을 만들어서 1380보다 적게 이율을 냈다면은 1380만 원에서 나머지 낸 거를 뺀 나머지만큼은
여러분이 징여받는 게 된다라고 국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 나머지가 1년에 1,000만 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때는 징여로 보지를 않아요. 자, 그럼 제가 지금 약간 힌트를 드린 게 있죠. 1년 연이자가 1,000만 원 이하이면 징여로 잡히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4.6% 딱 맞춰가지고 2억 1,700만 원까지는 요거는 사실상 무이자로 빌려도 징여로 잡히지 않습니다. 조세 심판원의 해석이 있습니다. 실질 과세에 대한 국가의 입장입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빌렸다 안 빌렸다를 판단할 때는 이자 지급한 부분을 보겠다는 겁니다. 이자를 정말 꼬박꼬박 지급을 했다면 이거는 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뭐를 보여주면 될까요? 제일 편한 게 뭡니까? 계좌이체죠. 증거가 명백하게 남고 언제든지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계좌이체가 최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드린 말씀 중에 꼭 기억할 게 뭐죠? 첫 번째는 차용증을 써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자를 꼭 지급해라.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그 차용증 안에 기간 정해져 있죠. 그 기간에 맞춰서 이자를 지급해라.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건 날씨도 쌀쌀하고 춥죠. 부모님께 전화 한 통화 드려서 부모님 건강도 한번 여쭤보시고 또 감사하는 마음도 한번 드리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불현듯 드네요.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